2차 실기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2차 실기 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흥미를 사정하는 목적 3가지 혹은 5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정도 기억을 해뒀다가 문제에 따라서 선별해서 쓰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모든 사정이나 검사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자기 인식이에요. 자, 자기 인식 발전, 자기 인식 발전시키기가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자, 두 번째는 선호, 좋아하는 것과 불만족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직업과 교육에 뭔가 불만족이 있다면 그 불만족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직업 및 교육의 불만족 원인을 찾는 거. 또 한 가지, 여가 선호나 직업 선호를 구별하는 겁니다. 여가 선호를 찾아주는 건 아니고 여가 선호와 직업 선호를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불만족과 선호에 관련한 그룹이에요. 자, 세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직업 상담을 하는 거라서 직업 찾기에 관련된 겁니다. 첫 번째는 직업 찾기가 아니고 직업 대안을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직업 탐색을 조장하는 겁니다. 직업 탐색을 자꾸 격려하고 조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 다시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무조건 자기 인식 발전시키기. 두 번째는 교육과 직업에 불만족한 원인이 뭔지. 세 번째는 여가 선호와 직업 선호를 구별하고요. 직업 대안을 찾고요. 직업 탐색을 조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1년 실기 2회차 출제 사례입니다. 기존 출제와 완전히 동일하죠. 흥미를 사정하는 목적 5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내담자의 이해를 위한 질적 측정 도구 3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질적 측정 도구 첫 번째 직업 카드 분류, 두 번째 직업 가계도, 세 번째 생애진로 사정입니다. 이 3가지 써주시면 되고요. 각각 설명하시면 돼요. 직업 카드 분류요. 홀란드의 육각형 모형에 관련 근거해서 직업 카드 수십 개를 만들고 그 카드를 선호군, 좋아하는 것, 중성군, 무관심한 것, 세 번째 혐오군, 싫어하는 것으로 분류를 시키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내담자의 가치관과 흥미 등의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직업 가계도요. 내담자 가족의 3대에 걸친 가계력을 정리를 해서 결국 가족 구성원이 내담자의 직업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이 내담자의 직업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거예요. 즉 내담자의 가계력을 분석해서 직업 가치와 흥미의 근본 원인을 탐색하는 게 바로 직업 가계도요. 마지막 생애진로 사정이요. 초기 상담에 사용되는 구조화된 면담법이죠.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직업 환경에 대한 내용, 강점과 장애, 그리고 장애 등의 정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 상담 3단계를 쓰고 설명하라는 문제, 혹은 상담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라 같은 문제입니다. 자, 모범 답안은요. 진단, 명료화 해석 단계, 그리고 문제 해결 단계, 이 3단계는 정확하게 이름을 표기해 주셔야 되고요. 자, 진단 관계요. 진단 실시하는 단계입니다. 심리 검사나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에 대한 진단 실시하고요. 명료화 해석 단계입니다. 명료화하는 단계예요. 상담자, 내담자가 협력을 해야 되고요. 문제를 분류하고 구체화하고 명료화하는 단계입니다. 필요하다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태도와 행동을 확인해서 대안을 탐색하기도 해요. 마지막 문제 해결 단계입니다. 당연히 문제 해결을 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단계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실제로 취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직업 상담의 단계 혹은 과정을 쓰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암기형 중에 하나고요. 첫 글자를 따서 관진, 목계평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합니다. 관, 관계 형성, 진, 진단, 목, 목표 설정, 개, 개입, 평, 평가. 이거 1차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이 내용들은 쉽게 알 거고요. 관, 관계 형성이요. 모든 상담의 시작은요. 관계 형성이고요. 중간에 가장 큰 마일스톤이 결국은 내담자가 목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입을 통해서 훈련과 개입을 통해서 목표 실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요.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죠. 자, 첫 번째 1단계 관계 형성이요.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형성. 그냥 관계 형성은 관계 형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형성. 2단계는 진단 및 측정을 하죠. 심리검사, 그 다음에 내담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내담자의 진로 적성,
흥미, 적성 등을 사정하고 진단하고 평가합니다. 즉 진단하고 측정하는 단계죠. 진단하고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 목표 설정은 직업 상담의 목적이 자기 개발임을 명백하게 해서 내담자와의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내담자가 결과적으로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이게 목표 설정입니다. 4단계는 개입 혹은 중재라고도 표현하는데 제일 쉽게는 개입하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훈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훈습이라고 표현합니다. 행동주의 상담의 고유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입을 하기도 하고요. 훈습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평가 단계, 상담 과정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평가하고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기본 상담 기술 5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겁니다. 5가지를 다 한꺼번에 외우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3가지 그룹으로 나눴어요. 듣기, 반영하기, 마주하기요. 듣기는 경청과 공감이 있을 것 같고요. 반영하기는 반영, 마주하기는 직면, 명료화 이렇게 5가지를 골랐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는 제일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이 큰 타이틀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5가지요. 설명은 그렇게까지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황당하겠지만 않게 써주면 됩니다. 5가지 공감, 경청, 반영, 직면, 명료화 일단 이렇게 5가지 써주고요. 나머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감이요. 내용의 상담자의 감정까지 함께 느끼는 것이요. 내담자의 내용과 말하는 내용과 플러스해서 감정까지 함께 느끼는 거고요. 적극적 경청이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에 주목하는 것, 주목해서 듣는 것인데 단지 말의 내용만 듣는 게 아니고 표정, 몸짓 등까지도 들어서 이면에 있는 감정까지도 파악하는 겁니다. 느끼라는 뜻은 아니고 최소한 그 내용까지 파악하라는 뜻입니다.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내용 이외의 것들까지도 주목하라는 의미예요. 자, 반응이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과 행동을 일단 듣고요. 그 말을 다른 의미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동일한 의미의 다른 말로 표현해 주고 구현해 주는 것. 이렇게 되면 내담자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직면이요. 말 그대로 직면하는 거죠. 직면한다는 건 문제와 맞닥뜨린다는 겁니다. 직면은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있는 그대로 확인을 시켜줘서 그런 방법으로 내담자가 문제와 맞닥뜨리도록 하는 것, 직면이요. 자, 명료화, 말 그대로 명료하죠. 명확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명료화,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내담자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직업 정보의 의미, 두 번째 직업 정보가 포함해야 되는 내용 2가지 덩어리, 세 번째는 직업 정보의 기능과 역할을 노동시장, 국가, 기업의 관점에서 설명하라. 이렇게 3가지 문제입니다. 요 문제는요, 실제 출제된 사례를 한 번씩 쭉 한번 리뷰해 볼 것을 권장드릴게요. 제가 요 내용을 이렇게 쭉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만, 실제 이 출제된 문제를 읽다 보면 한두 개쯤 놓치기 쉽게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실제 출제된 사례 문제를 한 번씩 검토해 보시기를 권장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직업정보의 의미. 직업정보의 의미 굉장히 쉽게 쓰셔도 돼요. 직업정보는 말 그대로 직업에 관련된 정보예요. 거기다가 한두 마디씩 그냥 그 관형사를 덧붙이는 겁니다. 국내 각종 직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화한 겁니다. 직업정보, 직업 관련 정보를 체계화한 거예요. 네, 그 다음 직업 정보에 관련한 2가지 요 2번째 내용은 사실은 직업 정보의 내용을 그냥 간추려서 한번 반복해서 더 쓴 겁니다. 사실 그래서 안 써도 돼요. 자, 첫 번째 직무와 직업 명세사항, 2번째 직업 시장과 미래에 대한 사항, 뒤에 써야 되는 내용이죠. 그것을 포함한다 라고 한번 더 적어준 겁니다. 자, 2번째 문제 직업 정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포함해야 되는 내용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무와 직업 명세사항, 2번째는 직업 시장과 미래에 대한 사항입니다. 요거 그냥 쭉 읽으니까 헷갈리지,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 어떤 직업이냐라는 내용, 2번째는 직업 명세사항, 명세가 영어로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직업 스펙, 그러니까 그 직업에 들어가기 위한 스펙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와 직업 명세사항, 직업 스펙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직업별 고유의 직무를 얘기해 줘야 되고요. 2번째, 진입하기 위한 스펙,
학력, 자격 등의 직업 명세, 직업 스펙을 알려줘야 됩니다. 쓸 때는 스펙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직무와 직업 명세라고 쓰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덩어리, 직업 시장에 대한 이야기, 즉 임금이 어떻고 고용 시장이 어떻고 하는 직업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직업의 미래에 대한 사항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직업 시장에 대한 정보예요. 주로 임금과 고용 동향에 관한 것일 거고요. 직업의 미래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직무와 직업 명세사항, 두 번째 직업 시장과 미래에 대한 사항, 이 두 가지 덩어리가 직업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직업 정보의 기능과 역할이요. 노동시장 측면, 기업 측면, 국가 측면에서 설명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노동시장 측면에는 참가자가 두 명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산업이 있어요. 개인한테는 직업 정보가 노동시장 진입 정보를 제공하죠. 아까 직업 명세를 제공하잖아요. 두 번째, 산업에는 노동시장 활성화 효율화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기업의 측면이요. 기업의 측면은 이 직업 정보를 알게 되면 합리적인 인사관리 그리고 안전관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무를 잘 파악할 수 있으니까 합리적인 인사관리, 안전관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측면이요. 한마디로 정책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직업 정보를 기초로 해서 합리적인 직업 훈련을 만들 수 있고요. 직업 훈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요. 고용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반복 가능한 분량을 만들기 위해 복원된 문제를 모두 동영상에 넣을 수는 없었지만 중복된 개념을 통합해서 핵심 개념을 정리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모범 답안을 충분히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답은 아는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틀리지 않도록 출제 이력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술형인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꼭 손으로 키워드를 직접 쓰면서 공부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리검사 점수가 분산되어 있는 정도, 흩어져 있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준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기준 세 가지, 결국 범위, 분산, 표준 편차 세 가지를 쓰고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라는 뜻입니다. 자, 범위요.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사이의 거리입니다. 계산은요. 최고 빼기 최저에 플러스 2를 해서 범위를 구해요. 그 폭이 크면 우열의 정도가 커서 분산되어 있는 정도가 흩어져 있는 정도가 큰 거고요. 분산되어 있는 정도가 큰 거고요. 폭이 작으면 수준차가 없이 고르게 되어 있다. 즉 분산되어 있는 정도가 작다라는 뜻입니다. 자, 분산이요. 계산은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그 모든 편차를 제곱한 값들을 평균한 겁니다. 즉 편차 제곱들의 평균값으로 분산을 구합니다. 편차를 제곱해서 그 모든 값들을 평균을 구해요.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에요. 측정값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표준 편차요. 조금 전에 구했던 분산값을 루트를 씌운 겁니다. 즉 제곱근을 한 거예요. 다시 표준 편차는 분산을 제곱근을 한 게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왜냐하면 분산을 계산할 때 제곱을 하기 때문에 그 값이 생각보다 많이 커져 있어요. 그래서 제곱근을 함으로써 제곱을 다시 풀어줌으로써 제곱근을 통해서 제곱을 다시 풀어줌으로써 원래 크기로 만들어집니다. 즉 평균에서 각 점수들이 평균적으로 이탈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데이비스와 로프퀴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에 기초해서 개발한 직업 적응과 관련된 검사 도구 세 가지요. 직업 적응과 관련된 검사 도구 세 가지요. 모두 미네소타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자는 다 질문지로 끝나요. 그래서 영어로는 questionnair입니다. 끝에가 다 Q예요. 자, 첫 번째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MIQ고요. 두 번째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 MSQ고요. 세 번째 직무기술 질문지입니다. JDQ입니다. 사실 영어까지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긴 해요. 던롭의 시스템 이론에서 노사관계의 3주체 그리고 3여건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주체요. 노사관계 3주체는 노사정입니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요. 세 가지 여건, 노사관계의 세 가지 여건은 첫 번째 기술적 특성이 있고 두 번째 시장과 예산의 제약, 마지막으로 각 주체의 세력관계가 있습니다. 각 주체의 세력관계는 누가 쓰느냐의 문제고요.
기술적 특성은 예를 들어서 노동자의 질과 생산 방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 노동자가 대체 가능한 노동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노사관계가 바뀌고요. 생산 방법, 예를 들어서 얼마나 자동화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노사관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시장과 예산 제약이요, 비용, 이윤 같은 시장 상황이나 경영 상황, 환경에 의해서 노사관계가 바뀌고요. 아까 처음 얘기했던 각 주체의 세력 관계에 의해서도 노사관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 그리고 특성 요인 상담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교 구분점을 정리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담자의 역할에서의 차이점을 구분해 보고요. 두 번째, 각 상담의 인간관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내담자 중심 상담, 상담자 역할 소극적으로 참여하고요. 특성 요인 상담은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의 인간관은 인간은 스스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봅니다. 반면에 특성 요인 상담은 인간은 각각 개별적으로 고유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이 있으니까 결국 직업 특성과 매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요 두 가지 내용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과정 목표 세 가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거기서 사용하는 단어인 개인주의라는 단어가 이기주의, 개인주의 할 때 그 개인주의를 머리에 떠올리는 거예요. 그 개인주의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이 개인주의는 뭐냐면 사회생활에 개인이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회생활 적응기, 이게 바로 아들러의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이나 모임에 처음 가면 일종의 부족한 감, 패배감 혹은 열등감부터 느끼게 되죠. 그 개인이 열등감을 극복해 나가서 어떻게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갈까 하는 문제를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회생활 적응이니까 당연히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처음 느끼는 어떤 열등감, 신입사원 때 느끼는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비전 추구가 중요한 목표입니다. 사회에 관심, 첫 번째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돕는 게 목표고요. 두 번째, 열등감 극복, 패배감 극복, 열등감 감소가 목표고요. 세 번째, 높은 비전 추구요. 잘못된 가치와 목표를 수정하도록 돕는 게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의 목표 세 가지입니다. 고용 상태에 들어가면 유리한 5가지 잠재적 효과를 적는 문제입니다. 내용 자체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상식적이라서 하나도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 5개를 생각해서 현장에서 적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요 3가지, 우리가 인간이 사회적 인간이라는 점에 관련한 요 3가지가 있고요. 우리가 회사나 직장을 다니면 쓸 수 있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시간 조직화 효과요. 하루 일과가 규칙적이고 조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시간 조직화 효과요. 그 다음에 무슨 어떤 활동의 효과,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육체적 활동을 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활동의 효과, 이 2가지를 더 더하면 돼요. 자, 우리가 사회적 효과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 접촉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 이외의 사회 사람들과의 규칙적인 접촉이나 교류를 갖는 효과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신분을 갖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 여기 다녀, 나 이런 직장 다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느끼고 사회적 신분을 갖는 그런 사회적 정체성 혹은 신분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는 공동 목표 참여 효과가 있습니다. 공동 목표에 참여해서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사회 관계에 관련해서 3개, 사회적 접촉 효과, 사회적 정체성 혹은 신분에 관련한 효과, 공동 목표 참여 효과요. 그 다음 시간 조직화 효과요. 시간을 조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활동의 효과, 육체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5가지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내담자의 침묵이 발생하는 원인 3가지를 적는 문제입니다. 보통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두셨다가 그 중에 3가지 정도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우려스러운 거 바로 상담자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는 거, 상담자에 대한 저항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실제로 뭔가 할 얘기가 없어서 침묵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할 얘기가 없는 경우. 그다음 뭔가 생각하는 중,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고 있어서 지금 침묵하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생각이 멈춘 경우, 사고가 중단된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준비하셔서 세 가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직업 적성 검사 GATB입니다. 일반 직업 적성 검사 GATB는 내용 자체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읽으면 누구나 다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진짜로 어려운 부분은 인간이 이렇게 9개나 되는 걸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개수를 외울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조각조각 나눠서 외우는 거예요. 바로 분할정복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학력고사 2개, 손에 관련한 거 2개, 공간에 관련한 거 2개, 그리고 첫 글자를 따서 사지 운동입니다. 먼저 학력고사 2개는요, 바로 수리 능력과 언어 능력이에요. 수리 능력과 언어 능력. 두 번째, 손에 관련한 거 2개, 바로 손가락 정교성과 손의 재치입니다. 손가락 정교성과 손의 재치. 공간에 관련한 것 2개, 공간 적성과 형태 지각입니다. 공간 적성과 형태 지각이요. 마지막으로 첫 글자를 따서 사지 운동, 사무 지각이고요. 지능, 운동은 운동 반응입니다. 사무 지각, 지능, 운동 반응이요. 일반 직업 적성 검사 GATB에서 측정 내용을 설명하는 문제도 출제되기도 합니다. 먼저 9가지 항목들을 먼저 적어 주시고요. 설명 내용은 최대한 간단하게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학력고사 관련 2문제, 수리 능력, 언어 능력, 그리고 손에 관련한 2항목, 손가락 정교성, 손의 재치, 공간에 관련한 거 2개, 공간 적성, 형태 지각, 마지막으로 사지 운동요, 사무 지각, 지능, 운동 반응요. 수리 능력은 말 그대로 계산 능력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계산 능력. 언어 능력은 언어의 뜻과 개념을 이해하는 거고요. 손가락은 손가락이고요. 손은 손입니다. 손가락 정교성은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능력. 손의 재치는 손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공간 적성은 공간 형태의 이해와 2D, 3D와의 관계고요. 형태 지각은 도해, 표에 나타나는 것을 지각하는 능력입니다. 사무 지각은 사무실에 사용하는 거예요. 문자, 인쇄물, 전표 등의 내용을 식별하는 능력이고요. 지능은 일반적인 학습 능력, 그리고 추리, 판단력입니다. 운동 반응은 눈과 손 혹은 손가락을 이용한 운동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일반 직업 적성 검사 GATB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일반직이에요. 그러니까 사무 일반직 혹은 기능 일반직들이 늘상 사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무슨 관리 능력이나 창의력 같은 걸 측정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불안의 3가지 유형을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정신분석 상담이라는 말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안 들어가기도 해요. 어느 경우든 불안의 3가지 유형을 쓰고 설명하는 부분인데 원래는 프로이트 심리학에서부터 출발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굳이 이거 한 문제 풀자고 그렇게까지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 없고요. 프로이트는요. 나라는 존재에는 자아라는 존재가 있고요. 그 본능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윤리관이나 도덕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나라는 존재라는 부분이 자아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본능에 해당하는 부분, 이거 원초와 혹은 이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도덕심이나 윤리관에 해당하는 거 초자 혹은 뭐 슈퍼 에고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굳이 영어 이름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자아와 원초와 혹은 본능 혹은 초자가 존재한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불안의 3가지 유형, 현신도입니다.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이요. 현실적 불안은 현실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불안이에요. 주변 환경 내에서 존재하는 위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것, 현실적 불안이고요. 신경증적 불안은 본능과 자아와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자아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본능은 막 먹고 싶은 거죠. 이런 종류의 불안이 바로 신경증적 불안이고요. 결국 본능, 원초와와 자아와의 갈등에서 비롯하는 불안, 신경증적 불안입니다. 도덕적 불안은 자아와 초자 간의 갈등에서 비롯하는 불안이에요. 즉 양심에서 발생하는 불안이고 두려움, 수치심, 죄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참고로 제 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책의 이 부분이 지금 오타가 나 있어요. 도덕적 불안이 자아와 초자 간의 갈등인데 본능과 초자 간의 갈등이라고 제가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유의해서 한 점 봐주세요. 관련 내용은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돼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이나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연재되는 나머지 실기 대비 강좌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나타난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 선택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준규였습니다.